너희가 내 생일날 사온 그 도시락값 7,500원이다. 자, 여기 잔돈 500원까지 합쳐서 8,000원이니 나머지는 수고비로 가져가려무나.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어야겠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목깃이 너덜너덜해진 하늘색 셔츠 한 장으로 버텨온 노인 박한수. 자식들은 그가 치매에 걸려 판단력을 잃어가는 가여운 노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치매 검사지에 지장을 찍던 그 순간 자식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투박한 손가락이 자신들의 목을 죄는 가장 정교한 법적 올가미가 될 줄은 말이죠. 법과 예의를 잊은 자식들을 향한 전직 법무사의 잔혹하고도 완벽한 복수극, 조용한 복수, 상속과 예의의 법칙.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따뜻한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신 그곳이 어디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안부 전해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 위로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알루미늄 샤시는 불어오는 겨울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실 한복판, 누렇게 변색된 장판 위에 놓인 칠이 벗겨진 교자상 앞에는 박한수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72. 오늘은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거실의 형광등은 수명이 다했는지 깜빡거리며 한수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다 말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한수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자신의 몽고 반점 같은 검버섯이 핀 손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도어락이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아들 현석과 며느리 미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축하 케이크 대신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유, 오늘 길에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예약해둔 식당까지 갈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길에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도시락으로 사왔어요. 미연이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은 비닐봉지 속에서 플라스틱 용기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한수는 아무 말 없이 비닐을 열었습니다. 노란색 할인 스티커가 붙은 편의점 도시락 2개. 7,500원이라는 가격표가 한수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도시락 뚜껑 위에는 송골송골 맺힌 습기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을 보니 오늘 저녁 8시까지였습니다. 현재 시각은 저녁 7시 45분. 정확히 15분 뒤면 폐기 처분되어야 할 음식이 그의 72번째 생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 고맙구나. 너희도 바쁠 텐데 이렇게 챙겨주니 내가 미안하네. 한수는 허허 웃으며 나무젓가락을 쪼갰습니다. 툭 하고 나무가 어긋나게 쪼개지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입안에 넣은 밥알은 이미 수분이 다 빠져나가 모래알처럼 까칠했습니다. 제육볶음의 기름은 하얗게 굳어 혀끝에 기분 나쁜 미끈거림을 남겼습니다. 현석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미연은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며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엄마. 응, 이제 도착했어. 아유, 말도 마. 대충 편의점에서 때웠지 뭐. 그 양반 이제 뭐가 맛있는지도 몰라. 아, 맞다. 내일 치매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요양원 알아볼 거야. 오빠가 이미 서류는 다 준비했어. 이 아파트만 팔면 우리 대출은 한 방에 해결이지. 베란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미연의 목소리는 칼바람보다 더 날카롭게 한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수는 굳은 반찬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지만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억지로 삼켰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들이 제 아비를 살아있는 시체로 취급하며 분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아버지. 그것이 지금 그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한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장의 법전 페이지가 빠르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낡은 시계추가 착, 착 소리를 내며 자정을 한참 넘겼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속삭임은 벽을 타고 한수의 귓가에 달라붙었습니다. 낡은 아파트는 때때로 가장 잔인한 도청 장치가 되곤 합니다. 자기야, 아버님한테 위임장 받는 거 정말 문제 없는 거지? 나 오늘 회사에서 대출 독촉 전화 또 받았단 말이야. 이달 말까지 안 갚으면 급여 압류 들어온대. 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효자인 척하던 낮의 가면은 벗겨진 지 오래였습니다. 걱정 말라니까. 내일 검사 받으러 가서 대충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요양원 입소서리라고 하고 지장 찍게 할 거야. 아버님 요새 눈도 침침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거 잘 알아듣지도 못하시잖아. 치매 판정만 확실히 받아두면 성년 의견인 신청해서 아파트 매매하는 거 순식간이야. 미연의 대답에는 일말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흥분만이 감돌았습니다. 근데 영감님 예전에 법무사 일하면서 모아둔 돈 정말 없는 걸까? 맨날 저 낡은 하늘색 셔츠만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진짜 빈털터리 같긴 한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땅이나 주식 같은 게 있으면 어쩌지? 에이 있으면 벌써 우리한테 자랑했겠지. 기껏해야 이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일 거야. 하여튼 내일이 중요해. 당신이 옆에서 아버님 비위 잘 맞춰드려. 알았지? 한수는 이불 속에 감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점을 파고들어 예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오히려 그 통증을 반겼습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심장 박동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남의 분쟁을 해결해주고 서류를 검토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상대가 방심할 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때 묻은 가죽의 질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 비밀 칸에는 자식들은 상상조차 못할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심 요지의 대지 등기부 등본, 그리고 수십 년간 관리해온 자산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는 가방 밑바닥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색 불빛이 깜빡이며 방금 전의 대화를 모두 담아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래, 내일이 참으로 중요한 날이 되겠구나. 한수는 안경을 벗어 옷깃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은 70대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를 폐기 처분하려 한다면 그는 기꺼이 그들이 세운 계획의 무덤이 되어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척 흘러갔습니다. 미연은 평소보다 더 살가운 목소리로 한수의 아침을 챙겼습니다. 아버님, 오늘 드디어 정기 검진 받는 날이에요. 현석 씨가 아버님 위해서 연차까지 냈대요. 큰 병원 가서 검사 싹 받고 결과 나오면 맛있는 한정식 먹으러 가요. 한수는 초점 없는 눈으로 거실 벽을 바라보며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내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너희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가야지, 가야 하고 말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수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들이 마치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옆자리에서 운전하는 현석은 연신 룸미러를 보며 표정을 고치고 있었고 조수석의 미연은 가방 안에 서류 뭉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미연은 대기실 구석진 곳으로 한수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여러 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아버님, 이건 요양원 대기 신청서랑 병원 검사 동의서예요. 사람이 많아서 미리 지장을 찍어둬야 절차가 빨라진대요. 자, 여기랑 여기에 꼭 찍어주세요. 한수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서류들을 훑었습니다. 겉장에는 분명 요양시설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교묘하게 겹쳐진 뒷장들 사이로 부동산 처분 포괄 위임장과 대출 연대 보증 채무 인수 계약서의 일부분이 보였습니다. 전직 법무사인 한수의 눈에는 그 조잡한 속임수가 마치 커다란 오타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수는 인장을 묻힌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현석과 미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수는 서류 위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찍는 순간 손가락 끝에 미세한 힘을 주어 옆으로 살짝 비틀었습니다. 인형이 뭉개져 식별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인형이 불분명한 서류는 나중에 본인 확인 절차에서 얼마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 찍었다. 이제 됐니? 네, 아버님. 고생하셨어요. 이제 검사만 편하게 받으시면 돼요. 미연은 서류를 낙채듯 챙겨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현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한수의 낡은 셔츠 주머니 속 단추처럼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가 미연이 서류를 기망하여 제시하는 전 과정을 고화질로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수는 검사실로 들어서며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사냥을 시작하는 맹수의 미소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한수는 평소보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아들 현석과 며느리 미연은 지장을 받아낸 서류 가방을 보물이라도 되는 양안방 깊숙이 숨겨두고는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샴페인이라도 터뜨릴 기세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은 낡은 종이 냄새와 오래된 잉크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수는 벽장 깊은 곳에서 10년 넘게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남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영국산 고급 원단으로 맞춘 그 정장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은은한 광택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거친 손으로 원단의 결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옷은 그가 법무사 시절 가장 어려운 승소를 이끌어냈을 때 자신에게 준 선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정장 안감 속에 숨겨진 작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김 변호사라는 이름과 함께 개인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게, 나 박한수일세. 그래, 잘 지냈나? 이제 때가 된 것 같네. 내가 말한 그 서류들, 증거 자료와 함께 자네 메일로 보냈네. 영상 파일도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해보게. 민법 제556조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 해제 그리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조항을 적용할 걸세. 자네가 내 고문 변호사로서 이 모든 절차의 마무리를 맡아주어야겠네. 수학이 넘어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신중했습니다. 한수는 창밖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석이가 내 명의로 몰래 받은 1억 5천만 원 대출금,
그 연대 보증 계약 해지 통보서도 준비됐나?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은 결과도 곧 나오겠지. 은행 담당자가 내 대리인이라며 현석이 말을 그대로 믿고 서류를 조작한 정황까지 포착했네. 내 자식들이지만 법의 엄중함을 가르쳐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예의를 모르는 짐승에게는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슬을 채워야 하는 법이지. 전화를 끄는 한수는 다시 낡은 하늘색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노인,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힘없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미연이 스마트폰으로 명품 가방 사이트를 뒤지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나오셨어요? 어머, 옷이 그게 뭐예요? 좀 빨아 입으시지. 아, 맞다. 다음 주 화요일에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실 거예요. 숲도 보이고 공기도 좋은 곳이니까 짐 미리 싸두세요. 가방 하나면 충분해요. 거기 다 있거든요. 미연이 말하는 좋은 곳이란 사설 요양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한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사를 가는구나. 숲이 보인다고? 그거 참 좋겠네. 현석이 내가 고생이 많다. 늙은 애비 뒤치다꺼리하느라. 현석은 한수의 시선을 피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잔인한 계산기를 한수는 낱낱이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현석아. 이사하는 날은 화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가 될 것이고. 월요일 오전 한수는 자식들이 모두 집을 비운 시간을 이용해 마지막 밑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와 함께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습니다. 역시나 현석은 한수의 지장을 이용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신청해둔 상태였습니다. 대출금은 3억 원. 현석의 주식빚을 갚기에 딱 맞는 금액이었습니다. 한수는 차분하게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거주지 퇴거 명령 신청서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안방과 작은 방의 임대료를 시세에 맞춰 지난 3년치를 소급 적용하여 계산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자식들이 그동안 한수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며 누려온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환수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사장님, 이 서류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법원에 접수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은 매매가 아니라 신탁될 예정이니 더 이상 현석이 놈의 연락은 받지 마십시오. 중개사 사장은 놀란 눈으로 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허름한 옷차림으로 동네를 돌던 노인이 뿜어내는 기운이 전직 법무사 시절의 서슬 퍼런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아드님인데. 예의를 지키지 않는 자식은 남보다 못합니다. 상속은 의무가 아닙니다. 부모가 평생을 일궈온 결과물을 선물하는 것이죠.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는 단일전도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한수는 단호하게 말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시장에 들러 싱싱한 식재료들을 샀습니다. 소고기 안심, 잘 익은 전복, 그리고 최고급 와인 한 병. 그는 평소 자식들이 먹고 싶어 하던 요리들을 직접 정성껏 차려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현석과 미연이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보고 두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웬일로 고기를 다 사셨대? 돈 어디서 나셨어요? 미연이 젓가락을 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현석도 기분이 좋은지 와인을 따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내일이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제가 아버지 노후 확실히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많이 드세요. 한수는 조용히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붉은 와인 액체가 전등 불빛을 받아 핏빛으로 일렁였습니다. 그래, 오늘이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저녁이 아니냐. 너희도 고생 많았다. 내 명의로 된 것들 챙기느라 밤잠도 설쳤을 텐데. 현석의 안색이 잠시 변했지만 이내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잔과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수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쌉싸름한 맛이 혀끝을 자극했습니다. 자식들은 고기를 허겁지겁 씹으며 미래의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습니다. 어느 실버타운이 싼지, 이 아파트를 팔면 남는 돈으로 어떤 차를 살지, 그들의 대화에는 한수의 존재는 이미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수는 단지 현금으로 인출해야 할 담보물에 불과했습니다. 맛있게 먹어두어라. 그것이 너희가 내 돈으로 먹는 마지막 식사가 될 테니까.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6시, 창밖은 아직 어스름한 새벽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현석과 미연은 일찌감치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한수의 짐은 단출한 이민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버님, 구급차 금방 도착할 거예요.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편하게 누워서 가시는 게 나아요. 저희는 차로 뒤따라 갈게요. 현석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한수를 강제로 사설 요양원에 밀어넣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사설 구급차 요원들이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덩치 큰 요원 2명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현석은 의기양양하게 한수의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예요. 치매 기운이 좀 있으시니 조심히 모셔주세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들이 예상했던 낡은 셔츠를 입고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남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수가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의 매듭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구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닦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 대신 세련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굴 데려가려고 온 건가? 나는 예약한 곳이 따로 있는데 말이야. 한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명징했습니다. 현석과 미연은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아버지, 왜 정장을? 그리고 요양원 가셔야죠. 구급차 다 왔는데 이게 무슨... 현석이 한수의 팔을 잡으려던 찰나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선 인물은 서초동에서 이름난 김 변호사였고 그 옆에는 법원 집행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현석 씨, 그리고 이미연 씨, 박한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 김성훈입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2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아파트에 대한 박한수님의 증여계약은 민법 제556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2분은 지금 이 시각부터 이 집의 점유 권한을 상실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는 빨간색 법원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현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한수가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깊은 허망함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석아, 내가 평생 서류를 다루고 산 사람이다. 내가 내민 그 조잡한 서류에 찍힌 지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지장을 찍을 때 손가락을 살짝 비틀면 인형이 뭉개진단다. 그리고 내 처가 나를 속여 지장을 찍게 하려던 모든 과정은 내 주머니 속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지.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너희는 사기죄 면치 못한다. 미연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대출금은 어떡하고요? 우리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대출금? 그건 너희가 갚아야지. 연대 보증 계약은 내가 이미 취소했다. 은행 담당자도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게야. 너희가 내준 도시락값 7,500원, 잔돈 500원 얹어서 8,000원은 아까 그 구급차 요원들 수고비로 주었다. 거스름 돈은 필요 없다. 한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집행관들이 자식들의 짐을 밖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현석은 한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한수의 발걸음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갈 곳은 자식들이 예약한 지옥 같은 요양원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준비한 우아한 안식처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미끄러지듯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한강의 물결은 진눈깨비에 섞여 어둡고 깊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박한수는 무릎 위에 놓인 가죽 가방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평생을 남의 분쟁을 조정하고 법조항을 외우며 살아온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건 이 마지막 사건은 가장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가평의 북한 강변에 위치한 호텔형 실버타운 노블레스 하우스였습니다. 거대한 대리석 기둥과 통유리로 설계된 외관은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로 발을 들였습니다. 발이 닿는 대리석 바닥의 감촉은 매끄럽고 견고했습니다. 낡은 아파트에 삐걱거리던 장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라운지 한쪽, 북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보이차 한 잔이 놓였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낡은 아파트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집행관들이 내놓은 가구와 짐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현석은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돌리고 있었지만 그가 기대를 걸었던 모든 줄은 이미 한수의 손에 의해 끊긴 뒤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박현석 씨, 본인 확인 결과 박한수 어르신은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신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은행 측에서는 귀하의 서류 조작과 기망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십시오. 미연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아끼던 명품 가방이 흙탕물에 젖는 것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저주는 북한강의 평화로운 흐름에 닿지 못했습니다. 한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김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야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한할지 몰라도 인간 박한수의 인내심에는 명확한 유통기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평에서의 첫날 밤은 고요했습니다. 최고급 구스 이불의 포근함은 평생 그가 느껴보지 못한 안식의 촉감이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아까 직원이 가져다 준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수는 몸을 일으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오후 자식들이 머물던 모텔방으로 배달되었을 똑같은 물건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7,500원이 찍힌 편의점 도시락 영수증과 한수가 직접 작성한 일종의 인생 청구서였습니다. 현서가, 미연아. 너희는 내가 낡은 셔츠만 입고 다니니 정말로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물처럼 보였더냐? 법이란 것은 지키는 자에게는 방패가 되지만 무시하는 자에게는 가장 예리한 칼이 된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었나 보구나. 너희가 내 생일날 사온 7,500원짜리 도시락.
나는 그 밥알을 씹으며 너희의 탐욕과 무례함을 삼켰다. 상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당연히 주어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예의와 존중을 갖춘 자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이다. 너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을 너희 스스로 찢어버렸다.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마지막 자산은 가난의 무게다. 부디 그 무게를 견디며 사람이 사람에게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껴보길 바란다. 한수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지만 한수는 오히려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멀리 어둠 속에 잠긴 북한강의 수면 위로 달빛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무례를 감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수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것입니다. 일주일 뒤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헬쑥해진 모습의 현석과 미연이 김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일주일 만에 몰라보게 남루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요. 아버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파트, 아니, 아파트 안 주셔도 되니까 제발 그 대출금이랑 보증 문제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저희 지금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요. 현석의 애원에도 김 변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모든 자산은 이미 공익재단과 실버타운 기금으로 신탁되었습니다. 두 분께는 단일원의 현금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촬영된 증거 영상으로 형사고소를 즉시 진행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시락값 7,500원에 500원을 더 얹었다. 너희가 말한 그 수고비다. 이제 나를 찾는 수고는 그만두거라. 현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미연은 넋이 나간 듯 동전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노인의 그림자는 이제 그들이 평생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가평의 노블레스 하우스 산책로. 박한수는 새로 맞춘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산책로 끝 벤치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앞으로 그가 하고 싶은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바빠서 포기했던 고전 문학 읽기, 클래식 감상, 그리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까지. 그는 만년필을 꺼내 수첩 맨 윗부분에 굵은 글씨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상속은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다. 그리고 선물은 예의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창밖의 북한강은 여전히 말없이 흐르고 있었고 한수의 입가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라는 오디오북의 마지막 장은 비명이 아닌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과 함께 서서히 닫히고 있었습니다.